네, 오늘부터 8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노멀 샥 웨이브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가 추석인데 녹화 강의니까 뭐 휴강 이런 거 없이 매 시간 쭉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제출 기한 등을 고려해서 시간 안배를 잘 해서 강의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우리 이 노멀 샥 웨이브, 그 수직 충격파, 말로 수직 충격파라는 것이 이 초음속 유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수직 충격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충격파란 무엇이고 이게 왜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파에 관한 관계식들을 결국 우리는 마수의 어떤 함수로 표현해 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압축석에서 피토 튜브로 우리가 저속에서 속도를 측정하는데 이 초음속 유동에서는 이 충격파라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일반적인 베르누 이케이션을 쓸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7장에서 이제 압축성 유동을 다룰 때 그냥 일반적인 유체역학의 상식 외에 연력학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관계를 찾아냈죠. 하나는 아이센트로픽 등 엔트로픽 릴레이션. 유동이 만약에 이게 아이센트로픽 하다고 하면 대부분의 유동은 아이센트로픽 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수직 충격파는 아이센트로픽한 유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가 없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압력의 비율 P2, P1 이 로1, 로2의 감마승 그죠? T1, T2의 감마 마이너스 1분의 감마승 이와 같이 어떤 하나의 비를 알면 나머지 비율들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매우 유용한 관계식이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에너지 이퀘이션으로부터 토탈 엔탈피 그죠? 토탈 엔탈피가 유선을 따라서 보존된다. 그죠? 토탈 엔탈피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CPT 플러스 2분의 1 V 스퀘어. 이게 토탈 엔탈피고 이게 유선을 따라 보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그 유체 유동에서 이 토탈 엔탈피가 보존된다는 관계식은 이게 충격파든 뭐든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모든 내용에서 이 관계식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수직 충격파에 관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직 충격파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봐라 하면 explosive, 좀 폭발적인, 그죠? 아주 강력한 compression process, 압축의 과정입니다. 유동이 압축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밑에 예를 들어 물체가 앞쪽이 이렇게 뾰족한 유동이 있다고 하고 이 비행체가 마하수 1로 비행을 하고 있다. 이건 공기가 마하수 1로 이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 앞쪽이 뾰족한 경우에는 충격파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경사진, 어블리크한 경사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충격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쪽 충격파를 기준으로 해서 물질의 특성이 매우 얇은 층을 통해서 압력이라든지 온도, 밀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동이 압축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앞쪽이 이렇게 둥근 이걸 이제 우리가 블런트하다, 앞쪽이 무디다, 칼이 그저 날카롭지 못하고 무디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무딘 물체, 앞쪽이 이렇게 블런트한 경우에는 표면에서 떨어져서 유동 방향의 수직한 어떤 그저 충격파가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둘 다 본질적으로 충격파이기 때문에 둘 다 본질적으로 충격파이기 때문에 이제 압축의 과정을 거쳐서 압력이나 온도, 밀도가 크게 증가를 하는데 경사 충격파에 비해서 훨씬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도 엄청 높이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열적 현상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 밑에 하단에 있는 이런 이미지를 풍동 실험 같은 걸 통해서 얻는 이게 슐리렌 이미지, 충격파에 관한 슐리렌 이미지들입니다. 슐리렌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밀도의 어떤 구배가 매우 큰 곳을 까맣게 포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상에서 물체가 아닌 것, 예를 들어 여기에 이 문제 이것처럼 긴 어떤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을 때 여기에 보다시피 까만 영역, 물체 외에 이와 같은 까만 영역이 있죠, 그죠? 여기에서 뭔가 압력이 크게 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분명히 여기에 밀도는 P1과 P2는 매우 클 겁니다. 근데 이 이미지는 큰 변화가 발생하는 영역만 찾아내기 때문에 저 충격파 선을 따라서 그 밀도의 변화가 있고 그걸 이제 사진으로 찍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앞이 뾰족한 이런 미사일과 달리 요 블런트 바디 컨셉 1953년 이게 이제 지구 귀환이 아니고 귀환이죠. 일종의 리엔트리, 지구로 재진입하는 물체를 이렇게 앞쪽을 매우 둥글게 만들고 그 경우에 이와 같은 선, 매우 이 물체와 상당 거리가 이래 떨어져서 충격파가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앞을 뾰족하게 만들지 않고 리엔트리 바디를 이렇게 앞쪽을 뭉툭하게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앞쪽이 뭉툭할수록 당연히 항력도 매우 크겠죠. 항력이 매우 크고 그 저항이 많이 발생하는 형상이 됩니다. 귀환을 할 땐 속도를 줄여야 되니까 저항을 크게 발생시키는 것도 필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일종의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만약 얘를 비틀었습니다. 얘를 이렇게 우리가 비틀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만약에 흠집이 어느 고체 표면에 나 있다고 하면 그 흠집을 중심으로 해서 크랙이 발생하죠. 그죠? 또 우리 자동차 앞쪽에 윈쉴드가 있습니다. 그죠? 앞 유리문이 있습니다. 이 유리문에 만약에 돌을 맞아 흠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흠집이 계속 바람을 맞고 이 차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이러면 그 흠집에서부터 파괴가 시작되죠.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응력 집중이라고 배웠죠. 그죠? 마찬가지로 앞이 뾰족한 물체에 만약에 온도가 올라가면 열이 크게 그 부분에 집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앞쪽을 뭉툭하게 만들어서 열이 골고루 분산되도록 그래서 한 군데에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빠른 물체라든지 발사체 같은 것들은 이 앞이 뭉툭하죠. 그죠? 근데 그냥 마수 1, 2 정도 되는 그런 물체들은 앞쪽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항력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이 50년대에 이제 뭐
그 유인 우주 비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내용이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또 딱 앞부분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충격파가 요런 데서는 또 팽창파가 생기고 또 다시 이놈이 충격파가 요런 형태로 쭉 생기는, 그래서 저 선을 기준으로 해서 앞과 뒤에 어떤 압력이나 온도, 밀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른쪽 으로 와서 요거는 뭘 도시양 그림이냐면 어떤 공기 흡입구 같은 겁니다. 요 앞쪽에서 공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오면 좁은 곳을 이래 지나면서 유동이 가속이 되겠죠, 그죠? 유동이 가속돼 가지고 이 구간에는 슈퍼소닉 초음속 유동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요 안쪽에서 샥 웨이브 충격파가 딱 생기면 유동이 서브소닉 플로우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됩니다. 압력이나 밀도, 온도는 크게 증가를 하는데 유동의 마하수는 초음속에서 아음속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필연적으로 유동의 속도가 이래 낮아져야 되는 상황에서 이 자연계가 선택하는 방법은 급격한 변화, 익스플로시브한 어떤 변화를 통해서 유동의 속도를 크게 낮춰버리는 거죠. 이게 자연의 어떤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이런 현상은 터보제트 엔진 이런 것들 터빈 안쪽에 보면 이렇게 날개 이렇게 생긴 까맣게 생긴 이런 것들이 날로 블레이드로 쫙 꼽혀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유동을 압축하는 거죠. 그때 유동이 이렇게 압축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속도의 분포를 이렇게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파란색은 속도가 낮고 이 빨간색은 속도가 압력을 나타내는 거네요. 압력을 이렇게 나타내고 여기 있는 요 블레이드 사이에 수직으로 이렇게 까만 띠가 있죠, 그죠? 요 띠가 수직 충격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기준, 요 충격파를 전후에서 압력이 큰 차이를 보여주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 하단의 그림은 노즐 플로우입니다. 이와 같은 노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그 한국형 발사체, 그죠? 발사체가 처음에 카운트다운을 해가지고 우주로 발사할 때 밑에서 jet이 확 나오죠, 그죠? 그 jet이 나오는 어떤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올 때 밑쪽에 젯 노즐이 있습니다. 그 노즐의 단면을 보면 이와 같이 절구통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면적이 좁은 요 영역이 있죠, 그죠? 요거를 요 위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노즐 스로트라고 부릅니다. 목이죠, 그죠? 스로트. 노즐 목이 있고, 즉 이렇게 면적이 좁아지다가 다시 이렇게 쭉 넓어지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음속 유동에서는 면적이 유동의 흐름이 있을 때 면적이 넓어지면, 그죠? m 닷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m 닷 가지고 rho VA 생각하면 밀도가 일정하다면 면적이 넓어지면 속도가 낮아져야 되죠. 서브소닉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초음속 유동에서는 이제 밀도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면적이 줄었다고 해서 면적이 줄면 면적이 넓어지면 rho V 자체의 값은 커지게 되겠죠. 질량 유량은 일정하지만. 근데 속도가 낮아질지 뭐 밀도가 낮아질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실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이때 초음속 유동에서는 면적이 넓어지면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가속이 된다는 얘기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초음속 젯을 쏘게 됩니다. 이때 요 상류 유동이 들어오는 곳의 상태에 따라서 이와 같이 요 제일 왼쪽 그림을 보면 충격파가 여기에 샥이 요 위치에 생기기도 하고 또 상류의 압력이 높아질수록 또는 거꾸로 뒤쪽에 상류의 압력이 높아진 반대말이 하류, 즉 제 노즐의 마지막 끝부분에서 나가는 압력이 낮아질수록 이 충격파의 위치가 뒤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파가 생기면 유동은 서브소닉이 됩니다. 이 위치에선 서브소닉이 됩니다. 아음속 유동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점점 상류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이 충격파가 뒤쪽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 앞쪽이 초음속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젯이 강력해지면 요 나가는 전체 영역, 절구통 아래쪽의 전체 영역이 초음속 유동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음속 유동으로 젯이 뿜어져 나가니까 매우 큰 어떤 운동량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반작용으로 젯이 발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런 충격파라든지 제일 오른쪽 그림을 보면 충격파 구조가 이렇게 꼭 무슨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이렇게 생기게 되죠. 이렇게 아주 복잡한 유동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초음속 유동에서는 거의 필연적으로 이 충격파가 발생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충격파에 대해서 작용하는 지배 방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배우는 모든 챕터에서 똑같은 관계식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유체역학, 공기역학에서 배운 continuity, momentum, energy equation, 그리고 상태 방정식. 이것들을 요 충격파를 전후로 한 컨트롤 볼륨에 대해 적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충격파는 매우 얇은 very thin한 어떤 층입니다. 매우 얇은 층인데 요걸 기준으로 해서 압력, 밀도, 온도, 마수, 속도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거죠. 그러면 유동 방향에 수직하니까 수직 충격파인 것이고, 그죠? 그러면 이 충격파를 둘러싸는 요 A, B, C, D 이렇게 둘러싸는 이런 컨트롤 볼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충격파를 기준으로 해서는 1번 지점과 2번 지점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파가 현재 시간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실제 자연 현상에서는 이 충격파가 막 진동을 하는 대부분의 충격파들이 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진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걸 이론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스테디하다. 그러니까 지배 방정식에서 시간에 관계된 항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 유동은 아디아베틱입니다. 즉 열의 외부에서 어떤 열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A, B, C, D로 둘러싸이는 이 컨트롤 볼륨으로 어떠한 종류의 지금 열도 즉 외부에서 레이저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저 태양열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 그렇다 보니까 이 시스템은 단열 과정입니다. 아디아베틱입니다. 단열 상태. 그리고 실제로 이 충격파층에서는 아주 강력한 점성 효과가 생깁니다. 근데 거기에서 생기는 점성 효과를 우리가 굳이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1번과 2번 영역으로 이 층을 두 개로 이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굳이
점성 효과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뭐 중력 같은 바디 포스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컨티뉴어티에서 컨티뉴어티 방정식 이 식입니다. 그죠? 시간 변화율 0입니다.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결과적으로 m 다트, 즉 m 다트가 뭐 일정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 AB 면으로 뭐 BC하고 AD로는 유동의 유출입이 없죠. 그죠? AB면 1번 지점과 2번 지점의 질량 유량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써보면 ρ1 U1A 로 UV니까 그죠? 로 VA니까 그죠? 그래서 ρ1 U1A 그리고 AB와 CD는 유동이 반듯하게 들어와서 반듯하게 나가니까 그죠? 면적은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더하기 로2 U2A가 더하기가 아니고 이쪽이 마이너스죠. 그죠? 입구 쪽이 노멀 벡터가 반대쪽 방향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면적이 같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로1 U1하고 로2 U2는 같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 지금 우리는 저 상태 양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충격파를 전후로 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관계식을 다 찾아내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 저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모멘텀 이퀘이션도 성립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러면 모멘텀의 총 시간 변화율은 0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유출입되는 모멘텀의 합이 요 양이고 그 다음 이놈이 힘과 균형을 이루죠. 자, 이 컨트롤 서피스에 작용하는 압력하고 바디 포스, 쉬어 스트레스는 지금 속도의 구배가 없으니까 그죠? 표면을 따라서 없으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써보면 자, 입구 쪽을 보면 로1 마이너스 속도 벡터 하고 노멀 벡터의 내적이니까 마이너스 U1A가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U1이 곱해지는 것이고 즉 이 양이 이거죠. 그죠?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속도 벡터랑 dm 다트인 거죠. 그러니까 m 다트하고 U1 곱이 되고 또 나가는 곳에 m 다트하고 U2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항을 보면 면에 작용하는 즉 컨트롤 서피스에 작용하는 압력으로 인한 힘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요걸 보면 마이너스 P1A가 되고 그 다음 출구 쪽 보면 P2A가 반대 방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식을 우리가 이 식을 양변에서 A 면적을 다 나누고 1번 쪽, 2번 쪽을 나눠서 써보면 P1 더하기 로1 U1 제곱 P2 더하기 로2 U2 제곱이 항상 성립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이퀘이션 이건 뭐 우리가 좀 전에도 정리를 했듯이 시간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또 외부로부터 어떤 열의 출입이 없고 또 뭐 이 바디 폴스가 없으니까 바디 폴스로 인한 일이 없고 그죠? 그러면 압력 2하고 내부 에너지의 관계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뭡니까? 토탈 엔탈피가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탈이니까 엔탈피 더하기 운동 에너지 그리고 엔탈피 더하기 운동 에너지 두 지점에 총 엔탈피가 보존된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관계로 보면 로, U, P, H 이렇게 네 개의 언노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H1이라는 놈은 엔탈피라는 놈은 우리가 CPT로 calorically perfect 하다면 CPT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은 상태 방정식이죠. P는 로알티. 그죠? 자,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 결국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어, 지금 충격파 여기에 멈춰 있고 유동이 지금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충격파가 움직이고 있는 거겠죠. 그죠? 어떤 물체가 미슬이 앞으로 쫙 날아가고 있을 때 그 위에 있는 충격파가 앞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1번 지점, 이 충격파의 앞쪽이죠. 그죠? 요 지점은 우리가 상태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미슬이 고도 10km에서 뭐 마하 3으로 비행하고 있다. 그러면 마하수를 알고 고도를 아니까 그죠? 그 고도에서의 뭐 압력이라든지 온도 이런 것들은 테이블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죠? 그걸 가지고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의 값들은 모두 다 아는 값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2번의 값들을 알고 싶은 거죠. 이 충격파를 지난 후에 압력이나 밀도나 온도나 마하수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식에서 unknown은 자, 밀도 2번 지점의 밀도 모르죠. 압력 모르고 온도 모릅니다. 그리고 엔탈피 모르고 속도 모릅니다. unknown 5개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관계식 5개니까 이거 연립해서 풀면 이 값들을 다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구할 수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좀 편하게 우리가 구할 것인가 이제 이러면서 약간의 트릭들이 이제 테크닉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 자, 컨트롤 충격파를 전후로 해서 컨트롤 볼륨을 설정했고 그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continuity, momentum, energication이 적용될 수 있으니까 그죠? 우리는 충격파의 앞쪽과 뒤쪽의 관계식들을 이와 같이 찾아낼 수 있음을 지금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제 요 뒤에 이어서 이제 저 식을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관한 얘기가 나오겠죠. 이제 그걸 이제 그 기술을 부리기 전에 먼저 이제 마하수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 음속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할 것입니다. 지금 원하는 것은 하여튼 이 충격파 뒤쪽의 상태를 찾는 것입니다. 이제 이 관계식이 성립했다는 전제하에 이제 조 관계식을 마하수의 함수로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하수라는 놈은 또 음속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속도니까 그죠? 그럼 이 음속을 우리가 어떤 관계식으로 표현할지 이런 걸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만약 결과를 놓고 보자면 음속은 루트 감마 RT와 같이 될 겁니다. 근데 왜 루트 감마 RT인지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 음속이니까 그죠? 스피드 오브 사운드입니다. 그럼 이 사운드는 뭡니까? 소리죠. 그죠? 그죠? 음향 이런 거죠. 이 소리는 뭐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아주 조용한 곳 그리고 아주 넓게 오픈되어 있는 곳에서 소리치면 사실 이 소리는 아주 먼 곳까지 전파가 됩니다.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소리가 들립니다. 몽고 벌판에서 그래서 몽고 사람들이 눈이 아주 좋죠, 그죠? 뭐 수키로 떨어진 곳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체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눈이 좋을 수밖에 없죠. 항상 모든 걸 멀리서 보게 되니까 볼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소리도 그렇게 평원에서 조용한 공간에서는 아주 멀리까지 전달이 됩니다. 또 이 소리가 이 유체 매질을 통해서 전달될 때 사실 이 소리의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죠. 그죠? 바닷물 안에서도 소리가 전달되죠. 그래서 잠수함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죠? 소나에서 그죠? 띡띡띡 물체가 나오는 것처럼 측정이 되는데 뭐 알고 봤더니 고래더라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소리는 아주 멀리까지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리가 아주 멀리까지 전달된다는 것은 이 소리가 에너지를 잃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소리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도 제 목소리를 물론 전자적으로 전자 신호로 제 소리가 바뀌고 그 소리가 다시 여러분 스피커를 통해서 들리는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이건 근본적으로 뭘까요? 스피커 안에 있는 얇은 막이 앞뒤로 떨게 되는 것입니다. 얇은 막이 떠는 것이고 제가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건 제 목의 성대가 어떤 공기의 흐름을 지나면서 성대의 떨림이 발생하고 그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듣는 것이죠. 우리 이 인간은 그 떨림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주파수, 서로 다른 크기, 그죠? 의 소리들을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 뭐 마음의 소리 뭐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실제 이 자연계에서의 이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면 결국엔 소리라는 것은 압력의 파동입니다. 자, 어떤 떨림을 통해서 공기에 매우 작은 압력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압력의 차이를 델타 P라고 하면 그 압력의 차이가 어떤 웨이브의 형태로 모든 방향으로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압력의 파동은 또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방막의 어떤 진동 그리고 성대의 진동을 통해서 분자의 어떤 충돌을 만들어내고 분자가 충돌하면서 운동량도 전하고 에너지도 전하고 그죠? 그러면서 압력에 미세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압력의 파동이 멀리까지 프로파게이션 되는 것입니다. 파동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 웨이브의 움직이는 속도가 결국엔 스피드 오브 사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분자의 평균적인 어떤 이동 속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자들이 이렇게 막 있을 때 그죠? 여기서 어떤 압력이 약한 어떤 압력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에 있던 분자가 옆에 있는 분자들을 가서 부딪히죠. 그죠? 그 부딪힘이 전달되는 속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관계식입니다. 물리학적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분자 단위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죠? 좀 더 전체적으로 컨티뉴엄이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저건 그냥 그냥 좀 지식으로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평균적으로 이 압력의 파동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것입니다. 이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이 압력 파동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앞장에서 우리가 했던 충격파도 사실 충격파가 이렇게 움직여 가는 것하고 소리, 샥 웨이브하고 여기에 이게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웨이브입니다. 이 둘이 뭐가 다를까요? 충격파는 이 파동, 압력의 파동이 매우 강력해서 압력의 차가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차도 급격하게 바뀌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손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압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비가역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는 이 과정이 아디아베틱이긴 한데 단열 과정이긴 하지만 이건 irreversible 비가역 과정입니다. 근데 소리는
소리는 매우 작은 압력의 파동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데시벨로 표현하는, 자, 우리가 지금 듣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리는 사실 그 압력의 변화량이 커봤자 수십 파스칼 정도 수준입니다. 대기압을 기준으로 보면 매우 낮은 압력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소리는 거의 가역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에너지의 손실이 작은 스무스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멀리까지도 소리가 전파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어떤 손실 없이 멀리까지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둘이 근본적으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낼 수 있으면 내 목소리에서 충격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나 무협만화나 그죠? 중국 영화 뭐 이런데 보면 그죠? 무슨 뭡니까? 막 내공이 엄청난 사람들이 그죠? 목소리로 그죠?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거죠. 내가 수련을 30년 동안 해가지고 그죠? 충격파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죠? 그래서 뭐 엄청나게 강력한 충격파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예를 들어 충격파 우리 공기 중의 온도가 15도인데 그죠? 매우 강력한 충격파를 만들어내서 온도를 뭐 300도까지 올릴 수 있죠. 충격파 이후로는 온도가 수천 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람을 소리로 불태운다든지 그죠? 또는 압력이 또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그죠? 귀를 멀게 한다든지 또는 이 사람을 뒤로 막 튕겨나도록 만든다든지 불가능한 일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어, 그 근본적인 차이가 그런 데 있는 것이고 또 소리의 극단적인 경우가 충격파인 것처럼 이 충격파가 매우 약해진다면 소리랑 같은 특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마하수가 1인 상태입니다. 마하수가 1일 때 발생하는 파동은 사실 충격파와 소리 두 개가 똑같은 파동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소리가 어떤 압력이나 공기의 미세한 떨림이 전달된다는 거, 이걸 이제 요 밑에 있는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어떤 연기가 위로 이렇게 쭉 뿜어져 나갈 때, 이게 담배 연기일 수도 있고, 그죠? 그냥 뭐 어떤 젯이 나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동이 이렇게 막 나갈 때, 위쪽으로 쭉 빠져나갈 때, 옆에 있는 이 줄들이 뭘까요? 여기에서 어떤 압력의, 압력이나 밀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생긴 놈들이 옆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죠? 유동이 흐르고, 거기에서 유동의 어떤 미세한 흐름에 으로 인한 미세한 어떤 압력의 변화 이런 것들이 결국 소리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의 1시간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저 말만 했을 뿐인데 왜 힘든 걸까요? 제가 이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성대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변의 공기에 이런 압력의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이 공기 입자에 끊임없이 제가 지금 에너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소리도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그 소리가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소리를 만들어내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1시간 정도 떠들고 나면 뭐 녹초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그죠?
점심 먹고 그죠? 한 3시간 그죠? 열심히 수단만 떨었는데도 그죠? 또 배가 고프죠. 어, 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 그 소리의 특성들을 생각을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요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가만히 멈춰 있는 공기에서 소리가 지금 만들어졌고 그 파동 하나가 지금 전달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음속 A의 속도를 가지고 앞쪽으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앞쪽의 상태가 그냥 공기의 상태 PT로가 될 테고, 소리가 지나가고 나면 거기에서 압력과 온도, 밀도의 변화가 발생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공기가, 그래서 소리가 한 군데 딱 서 있고 공기가 A의 속도로, 즉 음속의 속도로 들어와 가지고 요 소리를 지난 후에 그 다음에 뭐 여러 물질의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소리의 속도도 바뀌겠죠. 그죠? 이 두 개의 상황은 둘 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번처럼 생각을 하면 소리의 속도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2번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요 1번과 2번 지점을 컨트롤 볼륨으로 생각해 가지고 앞에서 충격파에 대해 했던 거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1번에서 2번으로 이 가는 과정에서 변화량이 매우 작다. 그래서 이 미소 변화로 식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티뉴어티를 생각을 하면, 자, 1번 지점에서 면적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유동이 반듯하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1번 지점에 m 닷트 로 A, 그죠? 운동량하고 2번 지점의 운동량. 근데 밀도가 로 플러스 D로로 바뀌었고 음속도 A 더하기 DA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써보면 로 A 더하기 AD 로 더하기 로 DA 더하기 D 로 DA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D 로 DA는 매우 작은 양인데 그걸 두 개 곱하면 거의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양변을 싹 지우고 여기에 남는 이 식을 정리해 보면 A는 마이너스로 DAD로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멘텀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이 앞장의 충격파에 대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 똑같은 관계식이 나오겠죠. P 플러스 로 A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2번 지점은 어떻게 됩니까? 모멘텀 관계식에 따라서 압력은 P 플러스 DP가 될 테고 밀도는 로 D로 A 더하기 DA 뭐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식을 풀어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곱항, 미소양이 두 개가 곱해진 항 또는 세 개가 곱해진 항 이런 건 다 없애버리고 나면 식이 요만큼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식을 DA, 즉 음속의 미소한 변화량으로 식을 정리하면 이와 같이 식이 정리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식을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DA 자리에 대입을 하면 이 식은 A 마이너스 로가 남고 그죠? DP 나누기 D로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2A 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그죠? 식이 싹싹 정리가 되죠. 식을 정리해서 보면 남는 식은 A 제곱은 dp 오버 d 로라는 관계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의입니다. 자, 루트
dp, d로 이게 이제 음속의 정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소리 앞에서도 한참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사운드 웨이브를 아이센트로픽 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 이 소리 자체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너무라는 표현을 안 먹고 너무 강력하면 충격파가 돼버리니까 그죠? 상당히 강력해서 이걸 아이센트로픽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적어도 아이센트로픽 하지는 않지만 아디아백틱한 거는 성립하죠. 그죠? 그래서 음속을 경우에 따라서는 DP, D로인데 T로 쓰기도 합니다. 이건 아디아베틱한 경우가 되고 아이센트로피가 되면 우리가 이걸 S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씩 달라지죠. 연력학적 상태에 따라서 음속이 서로 다르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이센트로픽 하다고 했으니까 그죠? 아이센트로픽 하다고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앞에서 했던 P1분의 P2. 자, P와 밀도의 관계. 압력을 밀도로 미분한 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압력은 밀도 ρ1, ρ2의 감마승이다. 이 관계식 이용하면 얻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기준을 만약 이 식에서 기준을 이게 이제 P를 자유류의 압력, 자유류의 밀도라고 하면 우린 요 식을 간단하게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압력은 어떤 상수, 왜냐면 이 값이 상수니까, 그죠? 어떤 상수의 로 감마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음속의 제곱은 dpd로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컨트롤 볼륨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센트로픽하다 할 정도로 음속의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관계식을 쓸 수가 있습니까? 앞에서 해봤듯이 P는 C로 감마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P니까 그죠? 이놈을 밀도로 미분하면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dp, d로 하면 그죠? 여기서 C에 감마가 나오고 그죠? 로에 감마 마이너스 1승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식은 C 감마가 있고 로분의 로의 감마승이죠. 그죠? 자, 앞에서 P는 C로 감마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식은 로분의 감마 P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dpd로라는 것은 로분의 감마 P가 되고 음속은 루트 dp d로 아이센트로픽한 경우라고 했으니까 방금 우리가 구한 이 관계식이 아이센트로픽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음속은 루트 로분의 감마 P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용하면 P는 ρRT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음속은 루트 감마 RT다 는 것을 유도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공기의 온도에 그냥 우리가 그냥 에어라고 하면 감마도 일정하고 R도 일정할 겁니다. 그럼 온도에 어떤 상관되는 음속은 온도에 상관되는 놈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마하수는 음속에 대해서 어떤 비행체의 속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두 가지 문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여기 비행기라 치고 한 놈은 해수면에서 sea 레벨에서 비행을 하고 있고 하나는 고도 10km에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찾아보면 대략 고도 10km에서는 온도가 영하 50도 그러니까 대략 영하 70도라 치겠습니다. 200켈빈이고 그죠? 200, 해수면 온도에서는 여름이라 치면 이게 한 300켈빈 정도
되겠죠. 그죠? 음. 온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두 비행체가 여기서 1000m per second로 해수면에서 나는 경우하고 고도 10km에서 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쪽의 마하수가 더 높습니까? 그 마하수는 속도 나누기 루트 감마 rt죠.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마하수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마하수가 낮아지죠. 그죠?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즉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데 낮아진 만큼 마하수가 증가하죠. 그죠? 보통 우리가 미국 가는 대형 항공기들 같은 경우에는 비행체가 보통 마하수 한 0.85 정도로 비행을 합니다. 그러면 고도가 높은 고도로 올라가서 비행을 하죠. 그러면 높은 고도로 가서 비행을 하면 실제 속도는 낮아지죠. 마하수가 일정하다고 치면 고도가 높아지면 속도는 낮아집니다. 실제 움직이는 것은 속도죠. 시속 몇 킬로미터. 그죠? 근데 왜 높은 고도에서 날까요? 그쪽에서 높은 고도로 가면 일단 안전한 데다가 뭐 돌풍 이런 것들이 작고 그 다음에 항력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속도 자체는 낮아지는데 항력이 매우 낮아서 연료 효율이 좋은 거죠. 그죠? 실제로 보면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마하수로 비행을 하더라도 해수면 지표면 가까이에서 비행할 때 훨씬 연료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보통 항공기들이 10km 대략 그래서 뭐 3만 피트 뭐 이런 데서 비행을 하게 되는 거죠. 3만 3천 피트 그죠? 미국이나 유럽행 이런 거 보면 3만 3천 피트 뭐 이런 데서 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에 따라서 마하수가 많이 달라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활용이 되게 됩니다. 요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뭐 어떤 결과론적인 설명 같은 건데 자 만약 아이센트로픽하게 어떤 컴프레션이 생긴다 라고 하면 앞에서 간단히 했듯이 압축을 나타내는 압축 계수는 뭐 이와 같이 정의가 되고 자 누라는 놈은 로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식은 뭐 요런 식이 될 텐데 여기서 dpd로가 있고 아이센트로피가 하다면 뭐 요 관계식 다시 써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로 a 제곱분의 1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음속은 자 압축이 많이 된다. 압축이 많이 된다. 이 얘기는 타우 s 값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압축이 안 된다. 타우에서 0에 가까이 가는 이런 놈들이 인컴프레서블입니다. 비압축성 유동이죠. 그죠? 자, 그래서 비압축성 유동에서는 타우에서 0으로 가니까 실제 음속은 비압축성 유동에서 음속은 무한대로 가는 것이죠. 자, 이걸 우리가 사실 어디서 체험해 볼 수 있냐면 철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철길이 이래 있는데 빵 하고 그죠? 저 멀리에서 소리가 들릴 때쯤 되면 그죠? 얘가 곧 여기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사실 이게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예민한 어떤 장치를 이용하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A 지점과 B 지점에서 여기에 망치로 탕 쳤습니다. 그러면 이 B 지점에서 아주 잠시 후에 망치로 쳤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쇳덩어리에서는 음속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이죠. 그죠? 어, 파동이 매우 빨리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자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도는 340m/s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 속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물 속에서는 압축성이 매우 작죠, 그죠? 물을 압축시키는 거 진짜 힘듭니다. 근데 압축은 됩니다. 물 속에서 음속은 대략 1500에서 2000 m/s 정도 됩니다. 물에서도 음속이 즉 음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원래 개념을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어, DPD로입니다. 그죠? 어, 자, 어, 압력이 매우 작게 바뀔 때 어, 압력이 바뀌었는데 그죠? 어, 밀도는 압력이 바뀌었을 압축성이라는 게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밀도의 변화입니다. 그죠? 압력이 주어졌는데 밀도 변화가 매우 낮은 값이면 소리도 엄청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비압축성 유동에선 DPD로가 매우 큰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압축성 유동은 음속이 무한대로 가는 것과 같은 개념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마하수도 0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냥 개념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오에스 뭐 이런 거 뭐 저도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저걸 이제 수치적으로 지금 저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에 비해서 운동 에너지라는 걸 보면 자, 내부 에너지는 CVT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V 제곱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CV라는 놈은 어떻게 감마 마이너스 1분의 감마 R이죠. 감마가 아니고 CP가 감마가 곱해져야 돼요. 그죠? 감마 마이너스 1분의 R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속도는 A분의 어, 어, 속도, 속도는 MA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관계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면 CVT분의 2분의 1 V제곱 이걸 써보면 2분의 1이고 V라는 놈은 MA입니다. 그죠? 그 제곱을 하면 마하수 제곱이 있고 음속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감마 RT죠. 그래서 감마 RT가 여기에 쓰여질 수 있고 CV라는 놈은 감마 마이너스 1분의 RT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식에서 위아래에 RT 없애버리고 그죠? 이 식을 써보면 요거는 2분의 감마 곱하기 감마 마이너스 1 M 제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내부 에너지에 비해서 운동 에너지의 비가 결국엔 마하수 제곱에 비례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하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물체가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에 비해서 운동 에너지 자체가 속도가 커지니까 그죠? 운동 에너지가 엄청 크다는 얘기입니다. 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얘기의 근본적인 함의는 뭐냐면 어느 곳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모두 열 에너지로 바뀌는 곳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뭐 물체가 뭐 항공기가 이렇게 있어서 바람 요 마수 5로 그죠? 유동이 들어왔다 치면 요 물체 표면 어딘가에서는 속도가 0인 곳이 있죠. 그죠? 그런데 마하수 5의 유동이 갖고 있는 어, 에너지를 보자면 내부 에너지에 비해서 운동 에너지가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점에서는 속도가 0이 돼야 되니까 그 엄청나게 큰 운동 에너지가 어디론가 가야 되죠.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내부 에너지로 간다는 겁니다. 내부 에너지로 가니까 온도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의 큰 변화를, 즉 연력학적 상태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동이 이제 초음속 유동이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이 고속 유동의 본질적인 속성을 지금 살펴봤고, 음속이 왜 루트 감마 RT인지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한 얘기는 충격파가 근본적으로 충격파의 어떤 개념적인 특성들을 우리가 이미지를 통해서 살펴봤고,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이 유체역학의 지배방정식, 그리고 연력학적 관계를 이용해서 충격파 뒤쪽의 상태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충격파가 매우 약한 상태, 뭐 음파와 같습니다. 이 음파는 아이센트로픽 하고, 그때 이 아이센트로픽 할 때 음속의 속도는 루트 감마 RT로 표현된다 라는 것을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진짜 충격파의 앞뒤의 관계, 앞쪽과 뒤쪽의 어떤 관계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식들을 유도를 하고, 그로부터 마하수에 따라서, 즉 상류의 마하수가 결정이 되면 하류 쪽의 특성이 결정된다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